부엌이 없는 사글 새빵을 싸게 얻어 은택은 혼자 생활하게 되었다. 퇴근이 늦어지니 저녁에 돌아와 잠이 들었다가 눈을 뜨면 아침이었다. 아침밥을 먹지 않고 출근을 하기에 점심때가 되면 서둘러 식당으로 갔다. 퇴근이 늦을 때는 저녁 식대가 따로 나왔다. 삼시세끼를 알아서 해결해야 했던 예전 생활에 비하면 작금은 편안했다. 늦게까지 일한다고 해서 월급이 오른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런대로 자박자박 돈이 모아지니 재미가 있었다. 은택의 업무는 쳇바퀴 돌아가듯 돌아갔다. 얼굴을 보기 어려운 사장은 주말이 되어야 짬이 나나 보았다. 토요일 점심때가 되어 은택이 퇴근할 즈음이면 사장은 친구들을 사무실로 불러들였다. 사무실에 모여드는 방문객들은 개구쟁이들처럼 방실방실 웃으며 떠들었다. 같은 업종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간 왁자지껄 하다가 떠날 사람은 떠나고 남은 무리는 술을 마시러 나갔다. 일을 마치고 계단을 내려가던 은택은 불이 나게 올라오고 있던 대리와 맞닥뜨렸다. 멋쩍은 듯 웃으며 그가 인사를 건네는 것 같았다. 한거로운 주말 오후였다. 은택은 예전에 다녔던 국민학교에 가볼까? 아니면 비가 오기 전에 노지열매를 따러 들로 산으로 나가볼까 하는 퉁어리적은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대리였다. 그가 변두리에 어디라도 같이 가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했다. 퇴근을 하며 얼굴을 보았을 때는 아무 말이 없던 그가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 전화를 걸어서 딱히 정한 곳도 없이 무턱대고 함께 가보자고 말했다. 잠깐 얼굴을 볼 때에도 그는 싱글거리기만 할 뿐 말을 길게 하지 않았다. 가끔 그는 먹을거리를 사서 은택에게 가져다 줄 때가 있었다. 그럴 때조차도 그는 말에 살을 붙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전화를 걸어서 어정쩡한 제안이라도 했다는 것은 꽤 용기 있는 일이었다. 다음날 만난 두 사람은 목적지도 없이 달려갔다. 어쩌다 보니 군 경계를 넘어가고 있었다. 자주색 이정표를 발견한 두 사람은 차의 속도를 늦춘 후 사찰 표시를 따라갔다. 그들은 절 마당 안에 들어서서 기도하는 자세로 두 손을 모았다. 가슴에 손을 모은 불자들을 따라 법당 앞마당을 걸어보았다. 4월 초파일도 아닌데도 휴일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많았다. 두 사람은 법당 마당을 한 바퀴 돌고 나서 대웅전 쪽을 훑어보았다. 대웅전 뒤로 이어진 층계를 밟으며 올라갔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놓은 나무기단이 뒷산 꼭대기까지 뻗어 있을성 싶었다. 나무계단을 타고 산정까지 올라가려면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었다. 둘은 산마루까지 가보기로 했다. 산길을 오르기 시작하자 초여름 꽃들이 망울을 맺은 게 눈에 띄었다. 몽우리를 터트리기 직전인 노란 나리꽃은 보여줄 듯 감춘 성긴 빛깔을 내고 있었다. 은택은 산꽃들의 옅은 향을 맡으며 그 생김에 맞는 이름을 지어보았다.
꽃의 이름을 붙여보다가 장미처럼 향긋하고 백합처럼 은은하기도 한 이름 없는 꽃들에게 홀리는 기분이 들었다. 산꽃들은 백합이나 장미처럼 유명한 이름을 가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름이 있는 꽃들만큼 고운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늘에 숨어있는 아련한 향들을 따라 은택은 계속 산을 올랐다. 나무 계단이 끝나고 흙길이 이어졌다. 사람들이 은택을 지나쳐서 걷기에 도가 튼 것처럼 재빠르게 올라가 버렸다. 대리는 말이 없었다. 은택도 올라가는 데에 열중했다. 누가 먼저 말을 거나 내기라도 하는 사람들처럼 둘은 좀채 서로 말을 붙이지 않았다. 답답하고 어색한 모습으로 두 사람은 걸어가고 있었다. 1시간가량을 올라갔는데도 정상은 보이지 않았다. 얼마를 더 걸었을까? 드디어 산꼭대기가 해끝 보이더니 청동불상이 나타났다. 사람들은 산 마루터기의 당도에서도 절을 하고 기도를 했다. 산이 기도하는 중생들 천지라서 거룩하기까지 했다. 은택은 괜스레 삐뚤어매진 마음으로 가장자리에 있던 통나무 의자에 가서 앉았다. 대리가 쭈뼛거리며 옆에 따라 앉았다. 얼핏 그는 미소를 짓는 것 같았다. 이따가 내려갈 때 같이 점을 볼래요? 절 아래에 관상이나 사주를 봐준다고 앉아있는 점쟁이가 있던데 재미로 미래를 점쳐보자고요. 점을 보자고 말해놓고서 그는 다소 걱정스러운 얼굴이 되었다. 그는 전에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다가 점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점괘가 좋지 않게 나와서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고 했다. 이번에도 점괘가 똑같이 나오면 점수를 믿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그런 따위는 믿지 않겠다고 했다. 2번 결혼할 것이라는 예전의 점괘에 그는 퍽 영향을 받고 있는 눈치였다. 어쨌거나 서로 오고 가는 말이 길어지자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가 숲속의 녹음처럼 우겨져 갔다. 은택에게도 점을 봐준 이가 있었다. 이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던 어느 즈음에 음식점에서 시간제 일을 할 때였다. 가족끼리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은택은 유일한 외부 사람이었다. 어느 날 끼니때가 지나서 한가한 시간이었는데 노인 하나가 지팡이를 짚고 들어와서 앉았다. 노인은 음식을 주문하며 은택을 빤히 쳐다보았다. 늙었지만 영민해 보이는 눈초리였다. 노인이 은택에게 이 집의 식구냐고 물었다. 주인 아줌마와 은택이 둥그스름한 것이 서로 닮아서 가족이라고 해도 믿을만 했기에 은택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노인은 은택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더니 대뜸 주인과는 피가 섞인 사이가 아닌데 뭘 이라고 말했다. 그런 후 노인이 좋은 말들을 해주었는데 은택의 관상이 길을 가는 아무나 붙잡고 결혼을 해도 잘 살아갈 상이라는 것과 식당에서 심부름을 그만하고 자신의 길을 찾아보라는 권고였다. 관상쟁이 노웅의 조언 때문인지 은택은 얼마 되지 않아 새로운 일을 구했으며
주경야독을 시작하게 되었다. 올라올 때 건성으로 보았던 좌판에는 묵나물을 둥쳐 팔고 늦게 올라온 여린순을 따와 함지박에 담아 내놓았다. 지난 가을에 주워 말린 도토리를 분말로 빻아놓은 것은 엿기름 가루처럼 희흡스름한 때깔을 띠고 있었다. 길고 흰 엿가래와 납작하게 원판을 지어놓은 누런 엿도 있었다. 엿 사이에 견과류가 어룽진 것이 과육의 씨앗이 박힌 양 발랄했다. 각종 기념품들도 즐비했다. 점쟁이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눈길을 보내며 앉아 있었다. 앞에 몇 권의 역술책 같은 것을 부려놓았다. 복채를 명시해 놓은 종이판이 책 옆에 나란히 앉았다. 만만치 않은 금액의 복채를 확인한 은택이 점 보기를 포기하고 대리에게 점을 보라고 권유했다. 그러자 대리가 은택에게 자꾸 먼저 점을 봐보라고 강권했다. 재미로 보는 것이니 같이 봐봅시다. 팔자니 사주니 그런 것들을 믿지 않으니까 저는 보지 않을래요. 아까 궁금한 것이 있다고 했으니 대리님이나 봐요. 은택이 고개를 흔들다가 목소리를 낮게 깔고 말을 덧붙였다. 저 아저씨가 뭘 알겠어요? 점쟁이가 그렇게 용하면 사람들이 모두 꾸준히를 피해갈 수 있게요? 내가 보기에 저 아저씨는 용돈이나 벌려고 나온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 점괘가 어떻게 나오든 휩쓸리지 말고 본인이나 보아봐요. 은택의 말이 어느 결에 점쟁이의 귀에까지 들린 모양이었다. 점쟁이는 붉어진 눈 아래 노골적인 감정을 싣고 은택을 노려보았다. 불쾌한 기를 목소리에 가득 얹은 점쟁이가 선뜻 한 사람 복채만 받고 두 사람을 봐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런 점쟁이가 은택의 얼굴을 쓱 쳐다보더니 바로 점괘를 내놓았다. 여자가 성질이 대단해서 남자를 좋게 잡아먹을 상이야. 저런 여자는 남자가 아무리 잘해줘도 결코 만족하는 법이 없으니 남자를 괴롭히는 팔자지. 점쟁이가 눈을 희번덕거리며 은택을 쏘더니 입가에 조소를 띄어 올렸다. 남자는 좋은 운을 타고났어. 관상을 보니 여자만 잘 만난다면 100년 해로 하겠어. 점쟁이는 속전속결로 점괘를 내놓고는 복채를 재촉했다. 한 사람의 복채만 받겠다고 말했던 점쟁이가 2배의 돈을 요구하자 은택이 따져 물었다. 점쟁이의 말은 관상의 궁합에 사주까지 봐주었으니 적어도 2가지 품목의 값을 내야 된다는 것이었다. 결국 두 사람분의 복채를 지불하고 길을 내려오는데 웬일인지 대리는 싱글거리며 좋아하는 것 같았다. 100년 해로 하겠다는 점쟁이의 말에 그는 2번 결혼할 것이라는 예전의 점괘를 가뿐히 내려놓았다. 그가 해죽거리며 즐거이 걸어갔다. 한편 은택은 그간 자신의 인상이 변하기라도 해서 어느 남자와 결혼을 하더라도 잘 될 거라는 옛 관상이 사라져버렸나 하는 마음으로 풀이 죽어서 걷고 있었다. 뒤숭숭한 모습으로 걸어가는 은택에게 그가 말을 걸었다. 옛날에 보았던 점괘와 오늘 본 점괘가 다르니 점쟁이의 말은 믿을 것이 못 된다고 그가 못을 박았다. 그러더니 다시 해벌어진 입을 연신 희죽거리며 걸어 내려갔다.
2번 결혼할 필요가 없어진 자신의 점괘가 그는 매우 만족스러운 눈치였다. 용윤내가 은택이 사는 곳에 들이닥쳤다. 옛날 같았으면 시집가서 애를 서너쯤은 낳았을 나이에 혼자서 막막히 지내는 자기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느냐며 용윤내가 발동을 걸었다. 어느 집 제취자리라면 결혼이 가능할까? 그게 아니라면 누구도 은택을 거들떠보지 않으리라고 용윤내는 비웃었다. 여자가 나이를 먹고도 결혼하지 못한 채 혼자인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는 세상이 오면 모를까. 아직은 시대가 나이 먹은 여자를 헐값으로 따진다는 것이었다. 자신이 똥값으로 전락해 가는지도 모르는 채 어리뜩하게 나이만 먹고 있는 은택을 선뜻 데려가겠다고 나서는 남자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모아놓은 돈이 있기를 한가 이놈 저놈에게로 굴러다니다가 세월을 놓친 은택이 한심해 보인다고 했다. 용윤내가 제취 자리로라도 선을 보겠느냐고 은택에게 대어보았다. 그러자 은택이 단박에 싫다고 거절을 했다.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은택을 상대하자니 얼굴이 절로 찌푸려졌다. 한 동네에서 함께 자란 친구들 중에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애들이 있다는 것을 은택은 알고 있었다. 은택은 무리하게 결혼하고 싶지 않았다. 제취 자리로라도 시집을 가라는 말에 고개를 저으며 결혼에 목매지 않은 것처럼 구는 꼴이 뇌꼴스러웠다. 시집을 가지 않고 있는 다른 애들과 네 주제를 비교하면 안 되지. 아랫말 영이나 선미는 부모도 있고 재산도 있고 대학 나와서 선생의 은행원에 직업도 좋으니 시집을 안 가도 잘 살 수 있는 애들이고 넌 집도 절도 없이 아무 놈한테나 몸을 주다가 결국 남자도 잡지 못하고 돈 한 푼 못치 않고 세월만 잡아먹지 않았냐? 너는 아무 남자에게라도 얼른 시집을 가서 의지하고 살아야 될 분수야. 용윤내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은택에게 대려고 했던 제취 자리가 너무나 아까웠다. 결혼이 성사만 된다면 제법 큰 덩어리의 숭근 반지가 이러저러 다리를 건너 자신에게 올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일이 글러버렸다. 무덥던 계절이 언제 그랬냐는 듯 서늘하면서도 따사로운 햇발을 피워올렸다. 따가운 볕에 이삭이 익어가나 싶더니 어느 틈에 갈거지가 끝났다. 겨울이 후딱 왔다 갈 것이고 뒷산 고비가 움틀 때쯤이면 사글세방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은택은 꼽아보았다. 그때쯤이면 월급을 꽤 모아 어느 정도의 돈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다행히 봄을 향한 하루하루가 빠르게 지나갔다. 계절의 끝자락에 첫눈이 쏟아지려는지 눈발이 어둑하게 섰다. 결혼해서 타지에 살고 있던 작은 딸을 앞세워 용윤내가 불시에 찾아왔다. 오랜만에 보는 동생이 낯설었다. 용윤내가 일부러 자리를 피하듯 밖으로 나간 사이 동생이 방 안에 남았다. 결혼한 지 퍽 되었으나 동생은 아직 아이를 가지지 않았다. 키가 늘씬한 데에다 세련되게 차려입은 동생을 길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다면 알아보기 어려울 것 같았다. 은택은 지난날 나무 아래서 밤송이를 맡고 있던 동생을 집으로 데려다 주던 때가 생각났다.
길바닥에 버려진 음료수 갑을 주어 동생은 빨대에 입을 오므리고 찌꺼기 음료를 쪽쪽 빨아먹었다. 은택은 음료수 갑을 빼앗아 던져버린 후 동생을 등에 업었다. 좀 더 자랐을 때 은택은 동생을 데리고 버스를 탄 적이 있었다. 얼굴빛이 하얘진 동생이 헉헉거렸다. 입안에 생침을 돌리는 것을 보니 속이 메스꺼리 모양이었다. 이 말을 짚자 식은땀이 흥건했다. 동생이 어지럽다고 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멀미를 하는 동생 곁에서 은택은 안절부절 못했다. 어딘지 모르게 동생의 낯빛은 어두워 보였다. 은택과 한 공간 안에 있게 되자 우울한 표정으로 변한 듯도 했다. 서먹하게 앉아있던 동생이 불쑥 먼저 말을 꺼냈다. 엄마한테 들었는데 엄마가 언니한테 목돈을 주었다면서? 그 돈을 좀 같이 나누어 쓰자. 어째서 언니에게만 그런 큰 돈을 주느냐고 내가 엄마한테 서운하다고 말하니까 나보고 알아서 갈라 쓰래. 동생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기억을 더듬어 보았으나 유은내로부터 목돈을 받은 일이 떠오르지 않았다. 다시금 찬찬히 생각을 가다듬어 보자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이 있기는 했다. 그것은 용연내로부터 돈을 받은 기억이 아니었다. 뜬금없이 용연내가 목돈이 들어있던 통장을 가지고 와서 은택에게 억지로 맡긴 적이 있었다. 다짜고짜 들이미는 까닭 없는 돈을 은택은 받지 않았다. 유연내가 자꾸만 우격다짐을 했다. 시골로 내려와 돈 한 푼 없이 지내는 은택의 딱한 형편을 위로해주고 싶어서 돈이 들어있는 통장을 주는 것이라고 유연내가 말했다. 그냥 갖고만 있어도 마음의 위안이 될 것이라며 강제로 통장을 떠맡기다시피 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은택은 그것을 받아들 수밖에 없었다. 무슨 계산으로 저러는 것일까? 의구심이 들기는 했지만 고집이 센 용연내를 이길 수 없었다. 어차피 통장에 비밀번호나 도장이 없으면 찾아 쓸 수 없는 돈이었다. 비밀번호와 도장이 없는 빈 껍데기 같은 통장을 받아서 방구석이 어딘가에 처박아 두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은 후 얼마쯤이 지나 용연내가 통장을 도로 내놓으라고 말했다. 줬다 빼앗았다 하며 장난을 치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번거로운 일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용연내가 납득이 되지 않았다. 통장을 내놓으라는 요구에 은택이 가뿐하게 그것을 내주었다. 그렇게 용연내가 통장을 되찾아간 것은 은택이 사글세 빵을 얻어 나오기 직전의 일이었다. 동생은 아직도 그 돈이 은택의 수중에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돈을 나눠 쓰자고 동생이 거푸 요구했다. 용연내가 돈을 도로 가져갔음을 누차 밝혔는데도 동생은 믿으려 하지 않았다. 돈의 주인인 엄마가 돈을 나눠 쓰라고 말했다며 계속 돈의 분배를 주장했다. 은택은 갖고 있지도 않은 돈을 분배해 줄 방법이 없었다. 돈이 들어있던 통장을 용연내가 되찾아 갔노라고 여러 번 말해 주었으나 고지 들으려 하지 않았다. 수중에 없는 돈을 놓고 옥신각신하기가 싫어서 은택은 밖으로 나왔다. 삐거덕거리는 실랑이를 그만두고 싶었다.
은택이 돈을 내놓기 싫어서 피해 나간다고 생각한 것인지 동생은 무척 답답해하는 눈치였다.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우기는 은택과 싸움이라도 벌여야 되나 하는 심란함으로 동생의 얼굴이 더 우울하게 변한 것 같았다. 용연내의 교활함에 은택은 넌더리가 날 것 같았다. 거짓말 투성이인 용연내가 지긋지긋했다. 용연내와 더는 인간관계를 하고 싶지 않았다. 용연내는 실현당한 은택을 위로하고 싶어서 돈을 주는 것이라고 떠들며 통장을 억지로 쥐어 주었었다. 그때부터 일은 추잡스럽게 엉키게끔 되어 있었다. 구렁텅이에 사람을 떠다 민 뒤 용연내는 야릇한 웃음을 머금고 서 있을 것이 틀림없었다. 안으로 들어온 은택은 동생이 없는 틈을 타 용연내를 붙잡고 통장에 대한 얘기를 꺼내보았다. 웬 트집이냐며 용연내는 얼굴부터 일그러뜨렸다. 그러더니 말꼬리를 돌려 딴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야야, 네가 요즘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가 보지? 그래서 나에게 시비를 붙어보려는 건가 본데 어따 대고 화풀이야. 그리고 그 애가 그러는데 예전에 너한테 맞은 데가 지금도 아프단다. 걔가 어릴 때 네가 얼마나 쥐잡듯 두들겨 패고 살았으면 맞은 곳이 골병이 들었다고 그토록 하소연을 하겠냐. 걔한테 미안하다고 용서를 빌어라. 이제 와서 용서를 빈다고 될 일은 아닐 테지만. 은택은 용연내의 말이 믿기지 않았다. 폭력을 당했던 것은 은택 자신이었다. 은택이 상흔을 내보이며 어릴 적에 당했던 폭력에 대해 늘어놓는 것을 본 후 용연내가 앙심을 품고 지어낸 말인 것도 같았다. 동생에게 폭력을 가하며 산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조차 용연내로부터 학습된 것이라고 말하고 싶었다.